전하, 오늘 밤이 첫날 밤입니다. 1802년 음력 10월 창덕궁 대조전 15살 왕세자가 붉은 홀레복을 입고 침전으로 들어섭니다. 골룡포 위에 덧입은 홀레복이 촛불 아래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이름은 이공, 훗날 순조가 될 인물이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세자빈 김씨와 첫날 밤을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첫날 밤을 보내야 할 신방에 왕세자와 세자빈 단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침전 안으로 들어선 왕세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병풍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1명, 2명, 3명.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병풍 뒤에 8명의 상궁이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직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도대체 왜 왕실에서 가장 은밀해야 할 그 순간을 왜 8명이나 지켜봐야 했을까요? 혹시 왕세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감시한 걸까요? 아니면 세자빈이 정말 처녀인지 확인하려 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왕실 500년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왕의 첫날 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조선의 왕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왕의 결혼. 이것을 가례라고 불렀습니다. 가례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최대 행사였죠. 조선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치러진 왕실 가례는 총 42차례. 한 번의 가례에 동원되는 인원만 수천 명이었고 비용은 국가 재정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후사. 왕위를 이을 아들을 얻는 것. 이것이 가례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효였고 효의 핵심은 대를 잇는 것이었죠. 왕가에서 후사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왕위 계승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후사 문제로 인한 정쟁은 수없이 많았죠. 그래서 조선 왕실은 첫날 밤부터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왕의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감시받았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몇 번 갔는지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왕의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과 감시가 가장 은밀한 그 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왕의 첫날 밤이죠. 왕비가 되는 길. 그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 간택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가장 먼저 금혼령이 내려집니다. 금혼령이란 왕이나 왕세자의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 전국 모든 양반과 처녀의 혼인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금혼령이 떨어지면 전국의 양반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금혼령의 대상은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처녀들이었습니다. 각 지방관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양반과 처녀 명단을 작성해서 조정에 보고해야 했죠. 이때 명단에서 빠지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숨기다 걸리면 가문 전체가 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양반가가 딸을 왕비로 보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려는 집안이 더 많았습니다. 딸을 왕비로 보내면 최고의 영광이지만 동시에 최고의 위험이기도 했으니까요. 왕실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으면 평생 냉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정쟁에 휘말리면 패비가 되어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패비는 총 7명이나 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는 사약을 받았고 광해군의 비유 씨는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죠. 이런 전례를 알고 있던 양반께서는 딸을 간택에서 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일부러 딸의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일찍 혼인을 시켜버리거나 병을 핑계로 후보에서 빠지려 했습니다. 실제로 영조 시대에는 금혼령을 어기고 몰래 혼인시킨 양반가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왕실 입궁을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권력을 노리는 가문에서는 어떻게든 딸을 간택시키려 했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면 그 가문은 외척이 됩니다. 외척은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죠. 조선 후기 안동 김씨,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가 바로 이 외척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금홀령이 내려지고 처녀 명단이 올라오면 본격적인 간택이 시작됩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3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1명이 선발됩니다. 초간택은 1차 서류 심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내력, 사주팔자, 외모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보고 후보를 추립니다. 이때 수천 명의 후보가 수십 명으로 줄어들죠. 재간택에서는 후보들이 직접 궁궐로 들어옵니다. 대왕 대비나 대비 앞에서 걸음걸이, 말씨, 예절, 자세 등을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성품과 교양을 받고 수십 명이 서너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삼간택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때는 왕이나 왕세자가 직접 만나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얼굴을 직접 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최종 왕비를 낙점하는 거죠. 1802년 순조의 세자빈 간택 때의 기록을 보면 초간택에 올라온 처녀가 총 2300명이었습니다. 이 중 재간택에 오른 사람은 37명, 삼간택에 오른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된 1명이 바로 순원왕후 김씨였죠. 2300분의 1의 확률.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안동 김씨는 떠오르는 명문가였고 김조순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삼간택에서 최종 3명이 왕세자 앞에 섰을 때 순원왕후는 의연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 왕세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살의 김씨는 왕세자의 배우자로 낙점되었죠. 하지만 간택에서 떨어진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간택에서 탈락한 처녀들은 평생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왕세자를 대면한 처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락자 중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궁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는 길은 단 1명에게만 열린 길이었고 그 길에서 탈락한 이들은 또 다른 형태의 희생자가 되었던 겁니다. 최종 간택이 끝나면 곧바로 가례 준비가 시작됩니다. 가례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납체, 납징, 고기, 책비, 친형, 동노회. 복잡한 한자어들이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조선 왕실의 철저함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납체. 이것은 왕실에서 신부 집안에 공식적으로 청혼하는 절차입니다. 왕실에서 기러기 한 쌍과 함께 청혼서를 보내면 신부 집안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답서를 보냅니다.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의 정절을 상징했죠. 두 번째, 납징.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왕실에서 예물을 보냅니다. 비단, 보석, 귀중품 등 막대한 예물이 신부 집으로 전달됩니다. 이 예물 행렬만 해도 수백 명이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고기, 혼례 날짜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왕실 천문관이 신랑과 신부의 사주팔자를 보고 가장 좋은 날을 택합니다. 이때 정해진 날짜는 절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책비. 신부에게 정식으로 왕비 또는 세자빈의 지위를 내리는 의식입니다. 교명, 책보, 금인 등 왕비의 상징물이 전달됩니다. 이 순간부터 신부는 공식적으로 왕실의 일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친영. 왕이나 왕세자가 직접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왕이 직접 가는 것이므로 그 행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명의 호위 군사, 악대, 시녀들이 뒤따랐죠. 마지막 여섯 번째, 동로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예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비로소 혼례가 완성됩니다. 이 6단계를 모두 마치는데 최소 석 달에서 길게는 반년이 걸렸습니다. 동원되는 인원만 수천 명. 비용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1800이 연순조의 가래 때는 총 비용이 쌀 수만 석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쌀 한 석이면 한 가족이 한 달을 먹을 수 있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였을까요? 그것은 왕실의 혼례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혼례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조선의 운명을 이끌어갈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혼례 당일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해가 지면 왕과 왕비는 침전으로 향합니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오늘 밤 조선의 미래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때부터 조선 왕실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날 밤 합궁의 순간이죠. 왕의 침전, 대조전. 대조전은 창덕궁에서 왕비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대조라는 이름은 위대한 창조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왕실의 후사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첫날 밤에 사용되는 침전은 특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은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첫날 밤에는 반드시 붉은 초를 사용했습니다. 병풍도 특별했습니다. 첫날 밤에 사용되는 병풍에는 모란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란은 부귀와 다산을 상징하는 꽃이죠. 화려한 모란 병풍이 침상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왕과 왕비의 첫날 밤이 시작됩니다. 침상 위에는 최고급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이불은 단순한 침구가 아니라 나중에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과 왕비가 침전에 들어서면 먼저 합글례를 올립니다. 합글례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술을 마시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술잔이 특이합니다. 표주박을 반으로 쪼개 만든 잔이거든요. 하나의 표주박을 둘로 나눈 뒤 각자 한쪽씩 들고 술을 마십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술을 마심으로써 다시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의식입니다. 합글례가 끝나면 왕과 왕비는 침상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방 안에는 왕과 왕비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뒤편 침전 구석구석에 8명의 상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고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를 기울이고 기척을 살피며 밤을 지새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필요했던 걸까요? 첫날 밤에 8명이나 되는 상궁이 대기해야 했던 이유. 그것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증거였습니다. 왕실에서 후사는 곧 권력입니다. 왕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왕위 계승 서열일 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아이가 정말 왕의 아이가 맞느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왕실은 발칵 뒤집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심 때문에 정쟁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궁들은 왕과 왕비가 확실히 합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8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으면 나중에 누가 의심해도 반박할 수 있죠. 그날 밤 확실히 합궁하셨습니다. 저희 8명이 모두 증인입니다. 이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태어난 아이가 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적자와 서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적자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고 서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서자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는 선조, 영조 등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들도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죠. 두 번째 이유는 보호였습니다. 첫날 밤은 왕과 왕비 모두에게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왕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왕비는 대부분 14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죠. 그런 어린 나이에 궁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긴장됐을까요? 상궁들은 이런 상황에서 왕비를 돕는 역할도 했습니다. 왕비가 너무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리면 병풍 뒤에서 조용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마마, 괜찮사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시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준비해 주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도 대비했습니다. 만약 왕비가 갑자기 기절하거나 큰 출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녀를 부르고 약재를 준비하고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첫날 밤에 사고가 나면 그것은 국가적 위기였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교육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교수들은 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삼종지도, 칠거지약 같은 유교적 덕목을 어릴 때부터 배웠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그런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상궁들은 첫날 밤 전에 왕비에게 필요한 지식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왕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상궁을 특별히 지밀상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밀상궁은 왕실 내명부에서도 가장 경험 많고 신뢰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보통 30년 이상 궁에서 근무한 베테랑 상궁이 이 역할을 맡았죠. 이들은 왕비에게 첫날 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습니다.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죠. 마마, 전하께서 가까이 오시면 마마께서는 그저 몸을 맡기시면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이유는 기록이었습니다. 상궁들은 첫날 밤의 모든 상황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지속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물론 노골적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합궁하셨다. 무사히 마치셨다.
정도의 간략한 기록이었죠. 하지만 이 기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친자 여부를 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상공들이 정말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상공들은 병풍 뒤에 있었습니다. 병풍 사이로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소리와 기척으로 상황을 파악했죠. 숨소리, 움직임, 옷자락 스치는 소리. 경험 많은 상궁들은 이런 소리만으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합궁이 끝나면 상궁들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침상에 이불을 수거하는 것이죠. 왜 이불을 수거할까요? 첫날 밤 이불에는 중요한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흔적을 낙홍이라고 불렀습니다. 처녀인 왕비와의 첫 합궁 때 남는 출혈의 흔적이죠. 이 흔적이 있어야만 왕비가 처녀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첫날 밤이 제대로 치러졌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상궁들은 이불의 흔적을 확인한 뒤 데뷔 전에 보고했습니다. 첫날 밤이 무사히 치러졌사옵니다. 이 확인 절차가 끝나야만 첫날 밤 의식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비의 처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 왕이 제대로 합궁을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첫날 밤은 왕과 왕비 모두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왕실 전체가 지켜보는 시험과도 같았으니까요. 첫날 밤에 8명의 상궁이 지켜본 것. 이것은 조선 왕실만의 특이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왕실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에서는 첫날 밤에 귀족들이 신혼부부를 침실까지 안내하고 침대에 눕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스페인 왕실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첫날 밤 내내 침실 문을 열어두고 귀족들이 복돼서 대기했죠. 왕실에서 후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사의 혈통을 100% 확신할 수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이런 불편한 관습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첫날 밤 의식은 끝났지만 왕의 의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후사를 얻는 것이었죠.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을 압박했고 데뷔 전에서도 날마다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하, 하루빨리 후사를 보셔야 하옵니다. 국본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옵니다. 국본이란 왕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세자가 없으면 왕이 갑자기 죽었을 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죠.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후사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갑자기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동생인 성종이 급하게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죽었고 역시 후사가 없어서 이복 동생 명종이 왕위에 올랐죠. 이렇게 왕위 계승이 불안정하면 정쟁이 벌어지고 정쟁은 피를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즉위하자마자 후사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영조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무려 52년간 왕위에 있었죠. 하지만 그 52년 동안 그는 후사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영조의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었습니다. 그 후 영조는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죠. 신하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후궁을 더 들이시어 후사를 보시옵소서. 영조는 여러 후궁을 두었고 그중 영빈 이씨에게서 마침내 아들을 얻습니다. 사도세자,
훗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그 왕세자죠. 영조는 42세에야 겨우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나자 3일 동안 나라 전체에 사멸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뒤주에 가둬 죽인 것이죠. 후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왕을 미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정조도 후사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오랫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비 효의 왕후에게서는 끝내 자식을 얻지 못했죠. 후궁 의빈 성씨에게서 아들 문효세자를 얻었지만 문효세자는 5살에 요절합니다. 정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효세자의 무덤 효창원을 조성하면서 정조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정조는 후사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후궁 수빈 박씨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순조입니다. 순조가 태어났을 때 정조의 나이는 이미 3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정조는 갑자기 죽습니다. 만약 순조가 없었다면 조선은 또다시 왕위 계승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왕비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후궁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신하들은 대놓고 왕에게 후궁을 권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후궁을 더 들이시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왕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가 왕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왕비로서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후사를 낳지 못해 고통받은 왕비들이 많았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견광우는 인종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 고통받다가 35세에 겨우 명종을 낳았죠. 그 전까지 문정왕후가 받았던 압박과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후사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현명하고 덕이 있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웠죠. 이것이 조선시대 왕비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왕비의 임신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심에 승은상궁이 있었습니다. 승은상궁이란 왕의 잠자리를 관리하는 상궁입니다. 승은이란 왕의 은혜를 입는다는 뜻으로 왕과 밤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승은상궁은 왕의 잠자리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왕비와 후궁들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생리주기였죠. 승은상궁은 왕비의 생리주기를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을 계산해서 그날 왕이 왕비의 처소를 방문하도록 안배했습니다. 현대의 배란일 계산과 비슷한 개념이죠. 물론 당시에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으니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생리가 끝나고 며칠 후가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의 잠자리조차 계획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로맨스도 자유의지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왕비 처소, 내일 밤 이 후궁, 모레 밤 저 후궁. 승은상궁이 정해준 일정에 따라 왕은 밤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왕이 특정 후궁만 편애하면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하, 중전마마 처소에 가시지 않은 지 보름이 지났사옵니다. 전하, 후궁에게만 가시면 중전마마께서 서운해 하시옵니다. 왕의 잠자리까지 신하들이 간섭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 후궁의 처소를 방문해서 밤을 보내면 그 후궁은 다음 날 아침 반드시 대비 전에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문안드리기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젯밤 왕과 합궁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였습니다. 대비는 후궁의 문안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 어젯밤 왕이 이 후궁의 처소에 갔구나. 이 문안 기록도 모두 남았습니다. 궁궐의 일지인 내입일기나 승정원 일기를 보면 누가 언제 대비 전에 문안을 드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언제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죠.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기록을 대조해서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궁이 아이를 가졌다고? 왕이 마지막으로 그 후궁 처소에 간 게 언제지? 기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과 임신 시기가 맞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의심받았습니다. 왕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죠. 이런 의심이 제기되면 그 후궁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간통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으니까요. 조선 왕실의 철저함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왕의 잠자리, 왕비와 후궁의 생리주기, 문안기록, 임신시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후사의 정통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날 밤에 8명의 상궁이 지켜본 것. 그건 단순히 왕비를 보호하거나 증인 역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왕을 감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왕의 권력이 무한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견제를 받았고 사관은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언제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했죠. 백성들의 어버이로서 유교적 이상에 맞는 행동만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침전에서도 왕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상궁들의 존재는 왕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왕이 첫날 밤에 왕비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궁들은 그 사실을 대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비마마, 전하께서 어젯밤. 왕이라 해도 어머니인 대비 앞에서는 꼼짝없이 꾸중을 들어야 했죠. 이놈, 왕비를 어찌 그리 함부로 대하느냐. 왕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대비의 권위는 왕보다도 높았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어머니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죠. 왕비를 존중하지 않는 왕은 덕이 없는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덕이 없는 왕은 신하들의 비판을 받았고 심하면 폐위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었죠. 물론 그들이 폐위된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지만 여성에 대한 태도도 비판 항목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왕이 밤마다 후궁만 찾고 왕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전마마를 가까이 하시어 후사를 보시옵소서. 전하께서 한 후궁만 편애하시면 중전마마께서 마음 상하시옵니다. 왕의 잠자리까지 신하들이 간섭했던 겁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종의 사례를 볼까요? 성종은 조선 초기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순탄치 않았죠. 성종의 두 번째 왕비, 윤씨. 훗날 패비 윤씨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윤씨는 질투가 심했다고 합니다. 왕이 다른 후궁을 찾아가면 격렬하게 항의했죠. 어느 날 윤씨는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 왕의 용안에 상처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자체로 반역에 해당하는 죄였으니까요. 대비인 인수대비는 경노했습니다. 중전이 감히 왕의 얼굴에 손을 댔다고? 이는 역적과 다름없는 행위다.
결국 윤 씨는 폐위되어 사저로 쫓겨났습니다. 몇 년 뒤에는 사약을 받고 죽었죠. 이 사건은 왕실에서 감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과 왕비의 은밀한 순간에 일어난 일도 밖으로 새어나갔고 그것이 왕비의 폐위로까지 이어졌으니까요. 누가 보고했을까요? 침전에 있던 상궁들이었을 겁니다. 상궁들은 왕비의 시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비의 눈과 귀였습니다. 대비는 상궁들을 통해 왕과 왕비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첫날 밤의 8상궁은 다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비의 보호자이자 왕실 후사의 증인이자 동시에 왕의 감시자였죠. 왕도 왕비도 누구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은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혼자일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선으로 보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날 밤에 8명이 지켜보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죠. 왕과 왕비의 사생활이 완전히 무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었으니까요. 현대의 우리는 결혼을 개인의 사랑과 선택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부부가 결정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특히 왕실에서 결혼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결혼은 정치적 동맹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왕비의 가문은 외척이 되어 권력을 나눠 가졌고 태어나는 아이의 서열에 따라 정국이 요동쳤습니다. 왕비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바뀌었죠. 안동 김씨 집안에서 왕비가 나오면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풍양조 씨 집안에서 왕비가 나오면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바로 이 외척 권력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왕과 왕비의 사생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왕이 누구와 잠을 잤는지, 왕비가 언제 생리를 하는지, 후궁이 아이를 가졌는지, 이 모든 것이 국가적 관심사였습니다. 철저한 시스템이 만든 안정, 그것이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왕위 계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이 불안정하면 쿠데타와 내전이 벌어지죠. 조선은 비교적 안정적인 왕위 계승으로 50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철저한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왕과 왕비의 감정은 철저히 무시되었죠. 사랑 없는 결혼, 감시받는 일상, 후사에 대한 끝없는 압박. 왕이라는 자리는 영광인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왕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술에 의존했습니다. 영조의 아버지 숙종은 말년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퇴폐적인 향락에 빠졌죠. 반대로 후궁들에게만 빠져들어서 정사를 소홀히 한 왕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스템이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왕실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에는 왕비의 출산을 수십 명의 귀족이 지켜보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첫 아이를 낳을 때는 귀족들이 몰려들어서 창문이 깨질 뻔했다는 기록도 있죠. 왕실의 아이가 진짜 왕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꿔치기를 방지하려면 직접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영국 왕실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194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왕실 아이의 출산에 입회하는 전통이 있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찰스 왕세자를 낳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실에서 후사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왕조의 존속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왕과 왕비의 사생활은 국가 문제가 되었고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이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왕의 첫날 밤에 숨겨진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8명의 상궁이 지켜본 첫날 밤. 처음에는 황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후사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 어린 왕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 왕비에게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자, 그리고 왕을 감시하는 감시자. 상궁들은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화려한 왕관 뒤에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왕.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던 왕비. 어쩌면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시스템에 갇힌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은 시스템을 위해 존재했고 시스템은 왕조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사랑,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은 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을 지탱한 것은 철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왕과 왕비들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해야 했죠. 역사는 시스템의 성공을 기록하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은 개인들의 눈물은 쉽게 잊혀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왕이었다면 이런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